한국은 얕잡아 보여가지고 일명 일종의 호구가 돼버렸어요. 북한의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 들어서는 그 안보 관련 핵심 연구소나 그 방위산업체들이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흘 넘게 해킹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우리 그 사이버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는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임종인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김입니다. 최근 그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들에 뚫린 우리 그 안보 관련 연구소나 방위산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사이버 대공세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 공세는 항상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뚫리는 건지 뭐 이런 양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 사실은 2011년 정확히 10년 전에 4월달에 농협 해킹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KBS 해킹, 2014년에 한수원 해킹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가 해킹을 당해왔어요. 해킹을 당해왔고 최근에 이 사이버 공격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연구소들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지. 이 사이버 공격은 사실은 퍼시스턴트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당해오고요. 그들이 봤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 어떻게 보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이버하고 핵인데 사이버하고 핵에 있어서 자기들이 봤을 때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최근에 어떤 신형 무기들을 갖다가 많이 개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 추진 체계로 경항공감, 잠수함, 그 다음에 KF-21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들의 재원이라든지 성능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그것에 관련된 주요 연구기관인 카이라든지 원자력 연구소, 대우조선을 해킹한 거고요.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이제 뼈 아픈 것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중요 정보를 탈취할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해킹 당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2일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보다 더 오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지도 못했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뼈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번 해킹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원자력 연구원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온 게 이 연구원이 그 핵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한 아주 최상위 국가 보안 시설인데도 뭘 빼갔는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일간이나 이걸 어떻게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역량이 부족한 거죠. 우리 역량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그들의 타겟이 될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북한이 아까 제가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과 사이버라고 했는데 이 사이버에 있어서는 북한은 미국 CIA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5대 강국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하죠. 이런 강국이 있고 우리가 사실은 그랬는데도 충분히 막지 못했고 최근에도 보면 2018년에 평창올림픽 우리가 러시아한테 대규모로 해킹을 당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우리 업비트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580억이나 털렸는데도 아무 대응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자체 역량을 갖다가 어떤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 범죄는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사이버 코드 플러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평창올림픽 치르지 못했어요. 이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복구하고 추가 공격을 막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전 세계 특히 중국 쪽에서 우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이 중요하고 중국과 우리가 사실은 잘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만 하지 중국으로부터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하는 건 국제법상 이건 위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런 공격이 가해지면은 중국에 대해서 그 범죄인을 갖다가 우리를 추방해라. 지금 그 이런 걸 교수님 요청할 수 있어야 말씀 중에는 그런 이 해킹의 어떤 뭐 미사일로 말하면 그 발사지 예, 그거 기지가 예. 주로 중국이라는 그렇죠. 거를 예, 예. 지금 주로 중국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중국입니까? 대부분 중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2011년 농협 해킹, 2013년 KBS 해킹, 14년 한수원 해킹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하고 그 이유는 북한에는 사실 IP 주소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 단둥이라든지 곳곳에 하고 특히 북한 해커들의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사실은 소프트웨어 하청 회사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공장 가동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돈벌이를 하다가 당에서 명령이 내리면 즉시 우리에 대해서 해킹하는 거죠. 그 중국 뭐 저도 그 장춘하고 심양에 선양에서 이렇게 해커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얼핏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중국에서 사실 그거를 적발을 하겠다고 들면 예. 그게 뭐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중국의 어떤 정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지금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존을 위한 뭐 쌀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걸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실력이 뛰어나니까 뭐 중국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하청을 거기다 줘서 돈벌이를 하면 그 돈은 사실은 일부는 해커가 30% 정도 갖지만 70%는 당에다가 바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돈벌이 수단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한 UN 보고서 작년에 나온 거 보면 북한 해커들이 지난 2년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나 은행을 해킹해서 20억 불 이상을 해킹했다고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국이 다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요즘 어젠가 푸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한 이 해커들 알이블이라든지 닥사이드 이 러시아 해커들 이들 즉시 통제해라. 안 그러면 우리 보복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중국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저자세로만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참 치욕적이죠. 이런 이제 해킹 전쟁이라는 게 창과 방패 이런 싸움으로 비유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창이 너무 강했는지 예. 우리 방패가 좀 부실했는지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예. 이 카이라는 이 회사 뭐 보도만 봤습니다만 내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암호를 좀 바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방패 관리가 좀 부실한 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요? 예, 카이가 이제 망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보안상 문제도 있어야 하지만 망 분리가 답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망 분리를 하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면은 방어력은 강해집니다. 대신 이제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카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카이는 소프트웨어는 하나 시스템즈랑 하고 어떤 것도 어디랑 하고 항상 분리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어떤 자체 내 어떤 ERP도 있지만 다른 협력 회사에 끊임없는 정보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라든지 등등을 정보를 업데이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망분리를 하기 어렵고 또 접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안을 너무 강하게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균형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접점 부분을 항상 모니터링 확실하게 하고 내부 직원들이 보안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는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도 늘상 같은 방법에서 당하고 더 이제 심각한 거는요 중국이 우리의 제1 해킹 대상 해킹 국가예요.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보면 이제 기사 보면은 우리의 어떤 법과 제도, 그러니까 사이버 뭐 위협 또는 해킹 이런 거를 그 막기 위한 이제 기술적인 것 못지않게 어떤 법과 제도적인 정비도 이게 좀 위협하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뭐 이런 전문 학과에 계시고 하니까 저 이번가 뭐 꼭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과 제도 뭐가 좀 뭐 관련 법이 뭐 위협하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법과 뭐 이 법은 사실은 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국가 어떤 체계, 거버넌스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자체 역량은 기술적 측면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뭐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고대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사이버 국방학과 이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2018년 나토 사이버 사령부 장관들 거기 가서도 굉장히 뭐 노하우 좀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이제 2011년에 국방부하고 협약을 해서 만들었고요. 또 10년 됐네요. 예, 그리고 2015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다가 사이버 비서관 제도도 만들고 저도 또 사이버 안보 특보로 들어가서 사이버에 대해서 나름 뭔가 체계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 사이버에 상당한 어떤 관심을 가진 김관진 장관이 안보 특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체계가 구축됐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 예, 다 무너졌죠. 사이버 비서관도 없애고 뭐 어디다 통합시켜서 해버렸고 사이버 특보도 없애버렸고 다시 한번 좀 다잡아야 될 계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단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북한이 카이에서 해킹당했다고 했는데 카이 해킹을 했다고 해서 그 박지원 원장이 국회에서 사실은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코멘트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 4분기에 한국에 가장 많은 해킹하려 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일단 유사시에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한국은 그들이 볼 때 중국 군사적 측면에서도 주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비롯한 많은 기술들을 갖다가 미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기술을 위한 해킹 이것 때문에 중국이 가장 많은 해킹을 하고 있고 2위가 북한, 3위가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어디 한번 얘기해요? 북한에 대해서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이 당하고도 막을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나 여기다 도와달라고 SOS도 안 청하고 그 다음에 그쪽엔 얘기도 못하고 하니까 한국은 얕잡아 보여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디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방송에 쓰면 안 되지만 일종의 호구가 돼버렸어요. 이제부터라도 사실은 우리의 자체 역량을 기르고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체계 청와대로부터 국정원까지 이어지는 국방부로 이어지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럼 그걸 뒷받침할 법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군사동맹으로 쿼드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뭐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면 사이버에 있어서는 사이버 쿼드 플러스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시도해야 된다고. 핵과 미사일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못지않게 사이버 공격 위협 얼마나 그 위협인지 이렇게 여쭤보면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의 이후에 브뤼셀로 가서 나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나토 규약을 갖다가 이미 이제 여러 해 전에 바꿨지만 회원국이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그것은 군사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을 하겠다. 실제로 뭐 우리가 2017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페티아라는 랜섬웨어 공격을 했는데 지금 방송을 하지만 생방송이 멈추고 금융이 마비되고 정전이 되고 그래서 사회 주요 기반 인프라가 다 무너졌고 이번에 지금 5월달에 있었던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보면 가스 공급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에 미사일을 쏘는 거랑 똑같아요. 미사일을 쏴서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현대차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한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나라 자체가 초토화되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좀 사람은 죽지 않으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실감을 덜하게. 예, 그렇죠. 이게 그 일종의 제가 사실 이제 이런 말을 생각해봤는데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30년 전에 걸프전 일어났을 때 그때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먼저 날려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용한 사이버 미사일을 먼저 날립니다. 다음 전쟁, 큰 전쟁은 사이버 미사일 전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사령부를 갖다가 통합 전투 사령부로 바꿨고 사이버 사령관이 NSA 의장을 겸하면서 사성장군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국방부 하는 게 그냥 지금 완스타가 겨우 하고 있고요. 아주 초라한 규모죠.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능력은 뛰어나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소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특히 민간과 어떤 공공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간 분야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보에는 사실은 여야도 없고 개인과 공공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 체계를 바꿔서 협력은 국가적 총체적인 노력을 하되 다만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어떤 감시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청와대의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 마지막으로 뭐 짧게 한 가지 이게 북한 이제 해킹 얘기 나올 때 이렇게 관련 거 보면 그 북한의 해킹 역량에 대해서 좀 견해가 갈리더라고요. 어디는 뭐 수만 명이 뭐 엄청난 그 인력을 보유했다고 하는 것도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신뢰할 만한 또 어떤 북한 전문가나 이제 관측통의 분석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니다. 뭐 북한의 해커들의 어떤 규모 또는 그들의 해킹 능력, 뭐 키미스키니 뭐 이런 조직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군대하면 군에는 직접 전투 병력도 있고 지원 병력도 있고 그러잖아요. CIA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사이버 공격 능력에 있어서 5개 나라를 꼽으면 북한은 항상 들어갑니다. 특히 2017년에 그들이 만들었던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는 단 하루 만에 155개국에 30만 대 PC를 감염시켜가지고 야 북한이 대단하구나. 그때 왜 특히 왜냐면 그 전까지의 랜섬웨어는 그렇게 급속히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염성이 강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그 랜섬웨어를 북한이 만들므로써 북한의 능력이 굉장하구나 이걸 갖다 인식시켜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엄청나게 지금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이버 용병 노릇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돈 받고 용병 노릇하는 거죠.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옛날에 용병 많이 했잖아요. 북한의 어떤 사이버 역량 있는 친구들이 용병 노릇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규모는 얼마나 되냐? CIA 보고서에 의하면 몇 년 전에는 7,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0명 정도 수준이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엄청난. 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역량 있는 해커들, 직접 해킹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한 1,000명 정도 수준. 그 중에서도 정말 뭐 킴스키니, 라자로스니 1급 해커들은 그 중에 또 몇백 명으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거는 똑같아요. NSA도 NSA 인원이 통칭 몇 명이냐? 그러면 3만 명은 넘는다. 그럼 그 중에서 행정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그 특급 해커들은 몇 명이냐? 300명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커들은 한 명이 100만 명을 상대할 수도 있는 게 해커들이니까. 숫자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북한 해커들이. 왜냐면 북한에서는 해커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핵기술자가
가장 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이쪽 사이버 쪽의 영재들 갖다가 발굴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또 외국에도 파견시킬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의사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 쪽이 아니라 해커를 하면 자기네 집안이 핀다.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국가에서 대우도 받고 그러니까 이 해킹 쪽으로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달려들고 하니까 북한의 어떤 해커들이 뛰어나는 건 사실이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현대전은 정말 사이버 그 공격으로 시작을 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사이버 위협이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